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치료가 진행될 때 그 과정은 환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간암도 그렇죠. 전이가 있거나 암이 간 전체로 퍼져 있는 진행성 간암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은 환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발률도 높고 여전히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간암의 치료. 특히 전이가 있거나 진행성 간암일 때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 잘 살펴는 부분들 뭘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김현철의 왜 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암은 재발률, 사망률이 모두 높은 질환입니다. 치료가 쉽지 않은 암으로 지적되고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간암으로 불리는 상황에서도 상태에 따라 치료 방향은 달라지는데요. 진행성 간암인 경우는 어떨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이순규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암은 재발률, 사망률 모두 높은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암도 초기 증상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간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네, 간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증상이 없습니다. 간 내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 초기에는 통증 등의 증상이 없는 것이 이제 좀 조기 발견에 늦추는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을 올리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연결되는 건데 이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이제 최대한 조기 발견을 하고자 국가에서 비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 혹은 간경변이 있는 경우 이 간암 검진을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제 그러한 검사로도 조기 간암의 발견율이 아직까지 70-8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세 번째로는 대부분 만성 간질환, 특히 간경변 또는 간경화라고들 아실 텐데 이러한 상태에서 간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암에 비해서 이제 재발률이 좀 높고 또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 질환의 관리가 이제 좀 평생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네 번째 이유로는 이 간암에서도 간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간암이 진행되지 않았어도 간 기능이 나쁘다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 간암의 안 좋은 예후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초기 증상이 없다는 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건데요. 간암 진단을 받는 분들은 주로 어떤 계기로 알게 되나요? 네, 몇 가지 이제 계기가 있게 되는데 먼저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간암의 검진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진은 초음파랑 간암 표지자인 알파 태아단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이상 소견이 보여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이 그냥 일반적인 검진을 개인적으로 받거나 혹은 다른 증상이나 원인으로 CT나 MR 등의 검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확인돼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는 이제 황달이라든지 이 복부 팽만이나 체중 감소 같은 게 심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됩니다. 그래서 간암이 이제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이미 좀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 그러니까 비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이 있거나 간경변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이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간암이 좀 고약한 이유가 다발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간암이 이제 대부분 기저에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생겼을 때 한 개만 꼭 생기지 않고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했는데 혈관이라든지 이런 데 침범을 하거나 다른 데로 전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흔하게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이도 잘 되고 진행 속도도 빠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간의 경우는 원래도 혈관이 매우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의 4분의 1이 이 간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 간암의 경우 혈관 침범을 또 잘합니다. 그래서 간에 있는 혈관, 특히 이제 간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침범하거나 혈관을 타고 폐나 뼈, 림프절과 같은 타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전이가 그렇게 주로 혈관을 타고 이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경우를 진행성 간암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진행성 간암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특히 이제 간문맥을 침범한 경우가 해당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간 밖에 다른 장기, 좀 전에 말씀드린 폐라든지 뼈 등으로 이렇게 전이된 경우를 또 말하게 되고요. 이 두 경우가 가장 흔히 이제 말하는 진행성 간암이 되겠고, 최근에는 종양이 너무 많고 간 전체에 퍼져 있어서 수술이나 국소 치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도 진행성 간암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네. 진행성 간암은 수술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진행성 간암은 하나에 국한돼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로 치료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주로 수술은 한두 개로 국한되면서 간 기능이 좋은 경우에는 이제 절제를 해도 간 기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요. 진행성 간암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혈관 침범이 이미 있거나 전이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수술로는 치료가 좀 어렵고 약물 치료와 같은 전신 치료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약물이 치료법이라면요. 치료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개발됐는지 환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간암 치료에서 가장 최근에 큰 변화는 약물 치료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약이 거의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고 생존 기간을 몇 개월 연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의 발전으로 인해서 면역 항암제가 기존의 경구 표적 항암제보다 치료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성 간암의 치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현재는 면역 항암제가 진행성 간암의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면역 항암제 말씀하셨는데요.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를 통한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현재 진행성 간암에서 1차 치료제로 승인된 면역 항암제들은 이 기존의 어떤 치료제보다는 우월한 생존 결과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승인이 된 건데요. 기존 과거의 항암제의 경우는 이 종양이 줄어드는 정도가 약 10% 정도였는데 현재 면역 항암제들은 약 20%에서 30% 정도로 에서 종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생존의 경우도 기존 약제의 경우는 이제 평균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였는데 이 면역 항암제의 경우는 16개월에서 24개월 정도로 늘어나서 현재 이제 간암 치료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들은요, 오랜 기간 힘든 치료 과정을 겪겠어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주사 치료도 받아야 되고 진료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면역 항암제를 병합해서 치료를 보통 두 가지 약제를 병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게 1차 치료제인데 이 경우 이제 보통 3주 또는 4주마다 이제 병원에 와서 투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2,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CT 등의 검사를 통해 치료 효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작용의 경우는 과거 항암제 대비 좀 적어서 고령의 환자들에서도 치료를 좀 잘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는 이제 환자들 좀 잘 격려하면서 치료를 좀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면역 항암제의 경우에는 이제 면역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면역 관련 부작용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주로 발진이라든지 폐염이나 간 수치 상승이나 갑상선염 이런 게 또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병합하는 약제에 따라서 혈뇨나 출혈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이제 이 지금 발전된 이 항암제가 부작용이 적은 편이어서 이 고령에서도 치료를 잘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교수님을 만날 때마다 치료 효과가 있는지 긴장 상태로 결과를 들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의 경우는 우선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네. CT 등으로 이제 반응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CT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긴장하기도 하시고 또 종양이 줄었는지 혹은 또 커졌는지 이제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들께 최대한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이 더불어서 과거에 비해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 오랜 기간 치료를 유지하게 된 경우도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께는 이제 반응이 좋기 때문에 또 치료를 유지하게 되는 상황임을 또 잘 말씀드려서 격려하면서 또 함께 치료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진행성 간암의 치료 과정에서 간 수치나 간 기능에 따라서 치료를 좀 쉬어가기도 하는 건가요? 네,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이 간 수치나 간 기능에 따라 또는 면역 항암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에 발생한 경우 이 상황에 따라 치료를 잠시 쉬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부작용이나 간 수치가 상승했다고 모든 경우에 치료를 쉬는 것은 아니고 이 그 정도에 따라서 중단 혹은 치료 진행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맞추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항암 치료를 그렇게 잠시 중단하고 쉬어가자는 말을 들으면요.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중단하고 쉬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환자분들 입장에서 말씀 주신 대로 치료를 쉬어가자는 말을 들으면 사실 당연히 많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결정이 이제 치료를 어떤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또 안전하게 치료를 이어가기 위한 과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간 기능이 회복되거나 부작용이 좀 회복되면 다시 또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요. 환자분들께도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저희와 상의하면서 이 치료 과정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치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네. 교수님이 발표한 연구를 보니까 간 기능이 떨어진 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던데요. 약물 치료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간암 치료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암의 진행 정도도 중요하지만 이 간 기능 상태가 치료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적인 그 진행성 간암에서의 면역 항암제 임상 시험 등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다 간 기능이 좋은 환자. 우리가 이제 간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이 차일드 플루라고 하는 점수 체계인데요. 거기서 이제 5점이나 6점이면 좋은 겁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나쁜 건데요. 이전에 이제 임상 시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5점이나 6점, 즉 간 기능이 좋은 환자들이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빠진 환자, 7점 정도, 그러니까 5, 6이 좋은 건데 7점이면 약간 나쁜 건데요. 이정 환자들에 대한 치료 근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이제 이러한 약간 간 기능이 떨어진 치료 환자들에서도 어떤 이런 치료제의 효과가 있는지, 어떤 유지될 수 있는 환자가 좀 있는지를 분석을 했고, 그 결과 이제 7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나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 환자에서는 좀 더 간 기능이 좋은 6점의 환자들과 비교해도 생존 결과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좀 제시를 했고요.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이 적절한 환자를 선택한 경우에 간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 기회를 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인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면역 항암제를 많이 활용하는 만큼 기대치가 높을 텐데요. 기존의 치료제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진행성 간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제한적이었고 또 치료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병합하거나 면역 항암제와 어떤 혈관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표적 치료를 병합하는 이런 치료법이 이제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되면서 치료 반응률과 생존이 개선이 됐는데요. 기존의 항암제의 경우는 종양이 줄어드는 정도가 약 10% 정도였는데 현재는 20-30% 정도에서 종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생존의 경우도 이전에는 평균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약을 썼음에도요. 근데 이제
정도에 불과했다면 현재는 면역항암제는 약 16개월에서 24개월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네. 이 과거에 비한다면 상당히 많이 발전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면역항암제의 장점이랄까요? 부작용이 적은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면역항암제는 가장 큰 특징이 우리 몸의 T세포를 비롯한 이런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암을 공격하고 암을 죽이는 치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환자에서는 이 치료기 효과가 좋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고요. 또 과거의 어떤 항암 치료에 비해서 탈모라든지 뭐 심한 구토라든지 이런 전형적인 어떤 우리가 항암을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그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면역과능과 관련된 이런 발진이나 간염이나 갑상선 이상과 같은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가 진료 시에 항상 정기적인 검사와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또 연구에서 발표된 약물의 병용요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연구에서의 약물은 현재 이제 진행성 간암 환자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제 중에 하나인 티센트릭 아바스틴이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올 2월까지는 유일하게 보험이 되는 1차 치료 약제였고요. 이 티센트릭은 PD-L1 억제제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탈진된 T세포, 즉 기능을 못하는 면역세포를 회복시켜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해주는 항암제고요. 병용돼서 사용되는 아바스틴은 암이 자랄 때 필요한 혈관 형성을 억제하고 또 면역이 억제돼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면역 항암제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걸로 치료 효과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병용요법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치료 대비 효과 그리고 생존을 높이게 됐는데요. 저희가 연구 발표한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암요법이 대표적인 이 진행성 간암의 2차 치료제로 승인된 요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임핀지 이뮤도 면역항암제 병암요법 그리고 또한 이 진행성 간암에서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되었고요. 이 약제의 경우도 올해 3월부터 보험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성 간암의 치료에서는 말씀하신 약물의 병용요법이 기본적인 치료법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현재 진행성 간암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암요법 그리고 임핀지 이뮤도 병암요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디보 여보이 병암요법이 새롭게 이제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면역 항암제 얘기하셨는데요. 그 면역 항암제로 암의 크기가 줄어들면 수술도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진행성 간암 환자에서도 이제 면역 항암제 치료 반응이 과거 대비 좋다 보니까 종양이 충분히 줄어들거나 병의 범위가 줄어들면 수술적 절제나 간이식과 같은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센트릭이나 아바스틴 병암요법을 통해서 있게 줄어들면 실제 일부 환자에서 수술적 절제나 간이식과 같은 근치적인 치료죠. 완치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고 다만 이제 모든 환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반응 여부 그리고 종양의 위치나 간 기능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도 과거에 대비해서 치료 반응이 좋아지면서 이 반응이 좋은 경우 이러한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게 된 경우들이 종종 있으면서 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좀 더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항암 중인 분들은 식습관도 신경이 쓰입니다. 특히 붉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간 기능을 보호하고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주입니다. 금주가 중요하고요. 이 더불어서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농축된 우려낸 거라든지 즙이라든지 이런 건 좀 삼가시는 게 좋고요.
식사 관련해서는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좀 중요한데, 이 체중 감소나 근육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적절한 단백질과 영양을 섭취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완전히 이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체중 감소나 근육 감소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의하실 것은 대부분 이 간암 환자들이 기저에 간 경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고단백이 많이 들어가면 이 간성혼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 말씀드릴 때 한 번에 너무 많은 고농도의 단백질 섭취하는 건 피하고 몇 끼니 조금씩 나눠드리는 것을 권장하고요. 종류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살코기라든지 생선, 두부, 계란 상관없이 조금씩 몇 끼니 드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행성 간암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이순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예, 주변에 비염 환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네. 2025년에 발표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네. 21년에는 약 491만 명이었던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23년 기준으로 약 743만 명으로 2년 만에 51.3% 증가했어요. 2배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약간 코로나 때 우리 마스크 쓰기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는 약간 주춤했었대요. 이게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니까. 네. 그랬는데 이게 해제되면서 늘어났다라는 해석과 또 하나는 이 기후 변화와 맞물려서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이 기후 때문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환자가 많다는 건데 우리나라 성인의 약 18.8%가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대요. 한 10명 중에 2명 정도이고요. 그런데 특히 10대 이하의 소아나 청소년에서는 유병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6세에서 13세 사이 아동의 경우에는 45에서 48%가 최근 1년 내에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경험했다. 이거는 2명 중에 1명이 알레르기 비염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거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증상이 비슷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코감기가 증상이 비슷하지 않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코감기에 걸렸었거든요. 네. 진짜 오랜만에 코감기에 걸렸는데 이게 코가 막히니까 잠자기도 힘들고 그렇죠. 하루 종일 너무 이렇게 불편했는데 저는 이제 하루 정도 심하고 괜찮아졌는데 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이 코막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증상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네. 이 알레르기 비염은 코막힘 때문에 힘이 든 건데 코막힘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맑은 콧물이 흐르고 연속적으로 재채기가 나기도 하고 눈이나 코가 가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아침에 증상이 심했다가 오후가 되면 조금 진정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이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데요. 원인과 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질환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요. 네. 자, 먼저 감기는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발열이나 전신 피로감, 그리고 통증이나 목이 아픈 인후통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 알레르기 비염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 점막이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그야말로 알레르기 증상이 코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와는 사실 치료가 달라져야 되고요. 네. 보통 감기는 짧으면 3일, 4일,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괜찮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알레르기 비염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알레르기 비염은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인이 알레르기잖아요. 항원을 피하는 게 방법일 것 같은데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네, 이게 꽃가루 이런 것들이 항원이고 특히 이제 기온차,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거나 뭔가 꽃가루 또 요즘은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는 항원인데요. 그럼 나는 봄이면 원래 그랬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나는 옛날부터 봄이면 원래 그랬어. 봄이면 꽃가루가 날리니까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안 하시거나 또는 약을 사용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한두 달 계속되니까 먹는 약을 먹어도 몇 달 동안 약을 먹어야 되니까 이것도 너무 귀찮고 오래 약 먹는 것도 싫어. 그래서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알레르기 증상, 고막힘, 콧물, 눈 가려움, 재채기 이런 것들은 계속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면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잠자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겠네요. 코가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누우면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숨쉬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코골이도 심해지고 심한 분들은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죠. 자다가 숨을 못 쉬는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쌓일 수 있고요. 또 아까 어린이 청소년이 유병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숙면을 못 취하면 학생들은 다음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행동이나 정서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 알레르기 비염이 지속돼서 축농증이나 만성 기침으로도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알레르기 진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알레르기 천식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에 쓰이는 약은 항히스타민제인가요? 네,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인데요.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억제한, 그래서 앞에 항자가 붙으면 항상 그 다음에 오는 것을 억제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히스타민이 알레르기 비염의 매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우리를 자극하는 항원이 자극을 하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막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히스타민을 좀 작용에 억제해서 하는 약물인 항히스타민제를 써야 합니다. 근데 이 항히스타민제는 졸음 부작용이 흔히 나타나는 약이었습니다. 먹으면 졸리는 약이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는 이 부작용인 졸음을 개선한 약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먹는 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이 항히스타민제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졸음 부작용 얘기하셨는데요. 알레르기 약을 먹으면 졸린다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이게 이 졸음이 좀 개인차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약물마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 2세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은 3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발된 시기, 먼저 개발된 거 1세대, 그 다음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것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뇌혈관 장벽을 이 약물이 통과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투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뇌 쪽으로 잘 갑니다. 그래서 졸음 부작용이 있는 건데요.
대신에 이 약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신속히 흡수돼서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졸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졸음 때문에 생기는 집중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입마름, 변비 등의 부작용이 조금은 자주 나타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항히스타민제를 수면제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감기약에, 푸감기약에 수면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수면제를 감기에는 쓰지 않고요. 졸음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졸음 문제 때문에 이 약들은 복용 후에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운전에 관련된 게 올해 4월부터 앞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약물이 그러냐를 이제 대한약사회에서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주의, 레벨 0에서 1이니까 이건 그냥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운전 주의, 이거는 운전할 때 주의하세요. 레벨 1이고요. 운전 위험이 레벨 2, 그 다음에 운전 금지가 레벨 3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금지 약물은 먹고 운전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약인데 이 운전 금지 레벨 3에 1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쓰이는 클로로페니라민, 그다음에 히드록시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청취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성분을 외우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비염이나 코감기, 또 이 항히스타민제는 피부 질환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비염이나 코감기, 피부 질환으로 약을 먹었는데 내가 많이 졸린다 또는 멍해지는 기분이 든다 라는 느낌이 있으시면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절대 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운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계 안 다룰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걸로는 내가 일상생활이 어려우니 약을 바꿔달라, 처방을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일단 졸림 부작용이 있고요. 그런데 또 졸리지 않는 약도 있는 거죠? 네. 그 이후에 나온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말초 선택적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데요. 이 성분의 분자량 크기가 커서 아까 뇌혈관 장벽이라 그랬잖아요. 그 BBB를 통과하지 못해서 졸음 유발의 부작용을 줄인 약입니다. 또 이 2세대, 3세대에는 약표 지속 시간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길어서요.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복용해서 이게 아주 복용법이 간단해지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덜 졸리고 먹는 것도 쉽고 하니까 최근에 더 많이 사용하는 약이고요.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는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병원까지 가기 싫어, 난 너무 바빠서 못 가신다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약국에서라도 상담하시고 본인의 이제 약물 반응 정도, 이게 2세대, 3세대가 덜 졸린 약이긴 하지만 또 이 약제도 졸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나서 반응이 어땠는지를, 졸린 정도가 어땠는지를 잘 파악해서 좀 맞는 약을 찾아서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먹는 약 소개해 주셨고요.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챙기는 코에 뿌리는 약도 있지 않나요? 네. 코에 뿌리는 약을 원래 비강 분무제 또는 나잘 스프레이. 이 나잘이 이제 코란 뜻이어서 코 스프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린아이들 수업을 갔더니 아이들이 코에 칙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뿜뿜 이렇게 2번씩 뿌리는 거랑 코에 칙칙이 약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막 웃었는데요. 이 약은 코에 직접 작용해서 먹는 약보다 효과는 빠르고요. 또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에 따라서 같은 이 코에 쓰는 코 스프레이 약도 매일 써야 하는 약과 잠깐만 써야 하는 약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법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제 다들 이제 코 안쪽으로 약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코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깊숙이 넣어서 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비강 분무제를 뿌릴 때는 코의 중앙, 그러니까 비중격이라고 해서 중간에 있는 이쪽 안쪽 중앙 쪽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네. 콧망울 쪽으로. 네. 그러니까 방향으로 보면 귀 쪽 방향으로 뿌려야지 네. 점막 손상을 높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뿌리는 코의 반대손, 오른쪽 코에는 왼손으로 뿌리시고요. 네. 왼쪽 코에는 오른손으로 뿌리시면 이게 방향이 자연스럽게 콧망울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비강 스프레이는 코 중앙이 아니라 콧망울 쪽, 귀 쪽 방향으로 뿌린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 스프레이는 오른손으로 왼쪽 코, 왼손으로 오른쪽 코 방법을 네.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네. 스테로이드제는 또 어떻습니까? 네, 이 비강 스테로이드제라는 약이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매일 써야 하는 약과 잠깐만 써야 하는 약을 구분해야 된다고 했는데 매일 써야 하는 코 스프레이입니다. 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의 1차 치료제로 가장 권고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약을 써봐라라고 하는 약인데요. 네. 성분은 스테로이드 성분인 프로티카손, 모메타손, 부데소니드 등이어서 당연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네. 그래서 스프레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 제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코 스프레이라고 설명하면 그거요 하고 알아들으세요. 그러시군요. 네, 이 약은 코점막의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억제해서 네. 콧물 재채기 가려움은 물론 코막힘 개선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점인데 이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도 그리고 증상이 없어도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해드리면 네. 처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전에 처방받았는데 며칠 쓰다가 효과가 없어서 나한테 안 맞는구나 하고 안 썼다, 버렸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건 버리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일주일 정도 꾸준히 쓰시면 네. 이건 지금 당장 막혀있는 증상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더 이상 안 나타나게 해서 편하게 이 계절을 넘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약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뿌리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쓰다가 그만 쓰게 되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복합제도 나왔습니다. 네. 이 스테로이드 성분에 항히스타민제를 하나로 합친 스프레이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스테로이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과 네. 이 항히스타민제의 빠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쓰긴 편해졌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중등도 심한 비염 환자에게만 처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강 스테로이드제에 대해서 설명 주셨고요. 코가 뻥 뚫리는 약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뭔가요? 네, 이게 잠깐만 써야 하는 비충혈 제거제입니다. 네. 코가 막혀서 숨쉬기 힘들 때 정말 마법처럼 코를 뚫어주는 약인데요. 네, 정말 쓰시면 바로 앞에서 뿌리시고 네. 이제 숨이 쉬어져요라고 할 정도로 금세 뻥 뚫리는 약인데 이건 약이 비충혈 제거제잖아요. 네. 그래서 코 안에 점막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빠르면 5분, 15분 내로 이 코막힘이 해소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코막힘에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네. 대신 이렇게 가려움증이나 재채기, 코가 흐르는 비루에는 영향이 좀 없는 약이긴 합니다. 네. 대신에 효과가 워낙 즉각적이다 보니까 한 번 쓰게 되면 계속 쓰게 되고요. 이 약은 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네. 자, 바로 뚫리고 효과가 좋은 건 좋지만 반드시 3일에서 5일 이내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 쓰시게 되면
코 점막이 약의 내성이 생깁니다. 네. 처음에는 수축했지만 나중엔 약이 들어와도 수축하지 않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약물 유발성 비염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로 쓰시고 네. 일주일 이상 쉬었다가 또 쓰세요라고 하는 약인데요. 그런데도 계속 쓰고 많이 여러 개를 사가시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제가 말리거든요. 이거 왜 많이 사가세요? 그러면 자기는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 갖다 놔야 된다. 또는 급할 때 써야 한다라는 말을 하세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써요? 계속 약물 유발성 비염이 계속 생기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간곡히 정말 반드시 이비인후과 가셔서 네. 이거 말고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코 스프레이 처방받아서 쓰시면 이 약 쓸 일이 줄어들고 훨씬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라고 당부해드립니다. 네. 자, 말씀 주신 주의사항들을 잘 알고 약을 좀 쓰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